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을 때 3조 달러를 풀었는데 그때는 물가가 안 올랐고 요번에는 5조 달러 풀었는데 요번에 엄청난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푼 돈은 금융권 안에 있었어요. 요번에 푼 돈은 개인들한테 직접 호주머니에 지갑에 꽂아준 돈이에요. 이게 개인들한테, 미국의 개인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안녕하십니까.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보증권 영업부에서 근무하는 박병창이라고 합니다. 1996년 1월에 증권사 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꽤 오랜 동안 필드에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레이더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들, 그런 부분들을 좀 공감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올 거라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들에서 그런데요. GDP 성장률, GDP를 성장률을 얘기하잖아요. 경제 성장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미국은 0.5%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럽은 마이너스 역성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장 자체가 제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런 가운데 경기 선행 지수는 이미 꺾였고 PMI 지표는 50을 기준으로 하는데 47, 46 이렇게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 지표가 다 내려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흔히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을 기준으로 보지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과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장단기 금리차가 이미 역전되어서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10년 만기와 2년 만기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 시장이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미 지금 역전된 지 오래됐거든요. 지금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5% 정도 3%대에 있는데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4.3%대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70bp, 80bp의 지금 금리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었다는 것은 미래의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에 베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게 더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고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시그널로 봅니다. 이런 몇 가지의 지금 요즘에 나오는 거 시그널을 보면은 경기 침체 들어가는 게 맞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요즘에 얘기하는 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얼마나 심각하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은 뭐 얕게 갖고 지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미국이 조금만 경기 침체에 들어가도 주변 국가나 취약국가, 취약 기업들은 훨씬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고, 우리도 거기에 잘 대처해서 지나가야 된다. 이렇게 뭐 하는 총재나 경제부총리나 전체적으로 계속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5년 이상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의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로금리였어요. 그래서 빵주라는 게 생겼고 성장주들이 10배, 20배, 뭐 20배가 뭡니까? 막 100배 올랐죠, 주가가요. 그것만 오른 게 아니에요. 부동산 가격도 올랐고요. 그리고 소위 비트코인과 연관된 코인도 올랐고요. 뭐 안 오른 자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전부 다 올랐던 것은 금리 자체가 제로금리였어요. 그리고 성장 자체가 저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시장에 있는 흐름에 있는 돈들이 어디에인가 수익률을 추구하면서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물경제에서 큰 수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저성장 국면에 있기 때문에 물가 자체도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금리로 돈을 어디선가 구해서 그리고 그 자본을 이용해서 버블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간에 계속 있었던 거죠. 사실 그러한 구간이 그동안에 쭉 있었는데 그것의 피크가 팬데믹이 터지면서 이제 나타난 거죠. 왜 그걸 어떻게 표현을 드리면 되냐면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얘기하는 사실은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고 미국발 부동산 서프라이즈 모기지론 사태예요. 그게 그때 연준이 대차대조표에 약 8천억 정도의 자산,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리먼브러스 보도가 나오고 나서 금융시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3조 달러의 채권을 매입했습니다. 그 얘기 거꾸로 3조 달러 돈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그랬다가 또 수년이 지나서 조금 회수를 했어요. 회수를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차에 팬데믹이 터진 겁니다.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그 6개월 사이에 연준의 대차대조표에 얼마까지 갔느냐? 얼마까지 갔을 것 같습니까? 8조 달러까지 갔습니다. 그 6개월 사이에 5조 달러를 돈을 푼 거예요.
예, 5조 달러를 더 풀었어요. 지금 8조 달러가 연준의 대자도표에 있고 올해 조금 줄였습니다. 그거를 조금 줄였어요. 그 돈이 지금 풀려져서 시장에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버블을 만든 거죠. 그런 버블로 인해서 그동안에 사실은 모든 자산이 오른 건데, 사실은 뭐 코인 부분은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왜 길게 말씀 안 드리냐면, 저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대체 자산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나머지 코인들은 소위 알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코인들 많지 않습니까? NFT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기에는 쉽지 않거나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드리고 길게 말씀 안 드리냐면, 이 코인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코인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얘기하면은 정말 거의 뭐 돌로 때릴 것처럼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겨났고 그런 신화가 생긴 것도 결국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제로금리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돈이 풍부했기 때문에 그 돈이 버블을 만들고 그 버블이 부동산 가격을 20평대 아파트를 10억, 15억씩 끌어올린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 빨리 나도 이 대열에 동참하지만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수요가 생긴 게 이제 소위 영끌이라는 거고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팬데믹으로 인한 버블이 생기고 그래서 꺼지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까지 터져버렸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물가가 급등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 물가가 이렇게 폭등해 버리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거든요. 물가가 폭등해 버리면. 이 전 세계 여러분 제일 살기 어려운 국가들 얘기하면은 이렇게 맨날 보면 TV 뉴스에 보면은, 텔레비전 보시면은 그 왜 되게 어려운 나라들 보면 저 나라는 맨날 시위하고 있어. 대통령도 막 바꾸고 뭐 그런 데도 많잖아요. 그런 나라들을 거의 대부분 물가 상승률이 막 50%, 80%, 200% 이러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정말 살기 어려운 건데, 물가가 무려 미국에서 10%, 유럽에서 10%, 미국은 이제 고점이 9.1%였지만 10% 육박하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가만 놔두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초유의 사태가 발생이 된 거죠. 제로금리에서 4%까지를 1년 안에 그냥 올린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 그동안에는 저물가, 저금리, 저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물가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고물가가 되니 금리를 거기에 맞춰서 지금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물가를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고물가, 고금리가 된 거잖아요. 성장은 그냥 저성장이에요. 좋지 않은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가 되는 트리거가 된 거죠. 결국 지금 말씀을 주시기를 미국이 15년 만에 최고 금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인위적으로 만든 금리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었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물가를 잡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근데 물가를 그렇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물가가 높으면 다른 어떤 경제 활동 자체가 다 거의 힘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물가는 잡아야 되겠고, 물가를 잡으려면은 방법은 경기를 후퇴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야지만 수요가 줄어들면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개인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어야 돼요. 실업률이 막 늘어나고 쓸 돈이 없어야지만 물가가 이제 둔화되고 오히려 물가가 떨어지고, 그래야지만 연준은 목표하는 것이 되거든요. 결국은 미국이 이번에 지금 현재 4.5%까지 올렸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올린 겁니다. 4.5%가 앞으로도 약 50bp에서 75bp 더 올린다고 해요. 5에서 5.25%까지 올린다고 하니까요. 여기까지 올리는 정도의 5%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5%의 기준금리라는 국채금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무위험, 내가 수익이지 않습니까? 이걸 기대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러거든요. 무위험 수익이 5%가 있으면 다른 어떤 코인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어떤 걸 가지고 무위험 수익률인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게 기대 수익률이 합당하게 나와야 돼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위험 대비 위험 보상률을 해서 합당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투자하지 않는 거죠. 그냥 안전자산으로만 가는 거죠. 이게 전 세계 주식시장을 끌어내리는 거고, 부동산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고, 코인 가격을 끌어내리는 거거든요. 즉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급격하게 올리는 금리 인상은 2023년도에 경기를 둔화시키고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인위적으로 연준에서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거겠죠. 그러다가 진짜 경기 파탄 나고 어려워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국이 될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미국은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높죠. 자기들이 컨트롤 하니까. 문제는 뭐냐?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이에 취약국가, 취약기업들은 정말 디폴트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남들 디폴트 시키는 거잖아요. 남들 어렵게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순진한 얘기인 거죠. 미국은 남들 걱정 안 해요. 남들 걱정 안 합니다. 그냥 자기네들이 여기서 이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 어떻게 선점하느냐, 패권 경쟁에 이기느냐, 여기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다른 국가, 다른 기업들이 디폴트 나든 안 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이 정책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에 맞닥뜨려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뭐 말도 안 되게 부동산 법을 만들었잖아요. 이제 그게 꺼지면서 서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일어나면서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그걸 살리려고 돈을 풀면서 실제로 6개월 만에 올라왔어요. 6개월 만에 다시 주식시장을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2008년도, 2009년도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원위치했거든요. 미국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2010년, 2011년도에 남유럽 국가들이 국가 디폴트가 발생이 됐죠. 그게 왜 발생이 됐느냐? 이게 미국에서 돈을 풀면서 이때 제로금리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버블을 만들었다 그 버블이 꺼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한두 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또 미국이 그런 행동을 하는 걸 좀 살펴보면 어떤 게 있냐면요. 요번에 그 유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130달러까지 올랐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달러가 막 강해지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달러가 엄청나게 강한 것을 옐런 장관이 강달러를 용인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강달러를 왜 용인하느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달러가 약하면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수입 물가가 높아집니다. 달러가 강하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가 낮아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네들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기네들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달러를 높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은 상대 국가에 전가시키는 거예요. 미국은 이런 걸 아주 잘하는 국가예요. 이런 걸 아주 잘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항상 환율이나 물가나 아니면 정치적 정책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의 문제점을 다른 쪽으로 전가시키면서 자기는 극복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이번에도 이 2022년도에 미국의 정책은 미국 스스로의 문제가 크게 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고 여타 국가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여타 국가에서 문제가 되는 국가가 우리 한국이 껴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한국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트라우마가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사실은 외환보유고나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다시 외환위기 간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건데 뭐냐면요. 과거에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정말 작았고 우리는 외환보유고도 꽤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상태에서 그건 많이 여러분 들으셨을 거고요. 새로운 걸 하나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연기금이 해외 주식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서학개미라 그래가지고 해외 투자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 자금은 전부 달러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산들이 우리한테 충분히 있습니다.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환위기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내부적인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나라 정책적 문제로 인한 부동산발 채무, 부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더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 우리한테 이런 것들을 전가시키는 부분은 이번에는 크게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섹터별로 영향은 있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지금 IRA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 감축법인데 사실은 그냥 미국 나 혼자 잘 살겠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공장 짓고 우리나라 노동자를 이용해서 물건을 만들어라. 그리고 원재료도 우리 우방국 거만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이렇게 외부상으로 보면은 중국과 싸우는 거고 러시아가 싸우는 거고 그리고 유럽과 미국이 한 팀이고 이쪽이 한 팀처럼 싸우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그런데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경제는 중국의 영향이 굉장히 크고 미국도 영향이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국하고의 그동안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중국하고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는데 둘 중에 한쪽만 편들어라. 미국이 요구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할 거냐. 그 시점에서 선택을 잘 못했을 때 굉장한 피해가 올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 역시도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지 않게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산타랠리가 원래 없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배당락이 있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에 연초랠리의 개념이 좀 있고요. 미국은 배당락이 우리나라처럼 무식하게 배당하기 전에 배당락하고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연말에 있는 산타랠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간으로 따졌을 때 12월 연말과 연초에 있기 때문에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한 번쯤 시장이 베어마클 랠리가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그것이 예측이 빗나갔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타랠리는 표현 때문에 12월에 랠리를 생각을 하는 거지 10월서부터 11월까지 글로벌리 주요 시장이 급등했습니다. 다우는 21%, S&P 500은 17%, 나스닥은 15% 급등했어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우리나라 코스피는요. 우리나라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죠. 우리나라 코스피는 저점으로부터 17% 반등했어요. 굉장히 강한 랠리가 있었습니다. 강한 랠리를 이미 산타랠리 전에 먼저 했기 때문에 산타랠리가 이어질 때쯤 되니까 이제 꺾일 때, 매물이 나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베어마클 랠리가 없었던 건 아니고 다만 산타클로스가 있는 12월 말에 있었던 게 아니고 먼저 왔다가 꺾인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먼저 왔다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하면 얼마나 좋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대감은 뭐 CPI, 물가가 둔화되거나 또는 연준에서 이번에 50pp만 금리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가 좀 있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이 빗나간 이유를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시장은 연준에서는 이번에 50bp 금리 인상을 하면서 내년도에 한 50bp에서 75bp 금리 인상을 추가적으로 하고 금리 인하를 안 할 거다라고 아예 천명을 계속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장은 아니야. 연준 니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할 거야. 니네 아마 말은 그렇게 하지만 금리 인하할 거야. 시장은 서로 동상이몽 다른 플레이어를 하고 있어요. 다른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니네 시장 그러지 마. 계속 야 우리 금리 인하 안 할 거야. 얘기하는데 시장은 계속 금리 인하 니네 할 거잖아 라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로 보면 알 수 있냐면 국채 수익률로 보면 알 수 있죠. 연준이 내년도에 금리를 터미널 레이터라고 얘기하는 최종 금리, 최고 금리를 5.1% 평균값으로 올렸어요. 올리면서 그보다 더 올릴 수도 있어. 이러면 곧바로 국채 수익률이 급등해야 되잖아요. 국채 수익률이 그날 떨어졌어요. 시장에서는 니네 말만 그렇게 했지 못 올린다. 오히려 내릴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냐면 시장이 반등을 한 상태에서 시장과 연준의 싸움에서 연준이 이기는 거라고 보면 돼요. 연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연준은 여기서 자산 가격이 더 올라가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되게 냉혹하고 싫죠. 파월이 싫죠. 아마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파월이 싫을 거예요. 근데 지금 파월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에 다시 신고 이슈나고 부동산 가격 오르고 물가 오르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나중에 아마도 이런 정책으로 인해서 시스템 위기가 온다든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오면 파월은 역사적으로 욕먹을 사람으로 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장은 야 경기가 이렇게 침체되고 경기 지표 이렇게 안 좋은데 정말 금리 그렇게 올릴 수 있을까? 정말 금리 인하 안 할까? 나 안 믿어 라는 싸움이 벌어지면서 요즘에 계속 변동성이 생긴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도에 2607포인트 고점을 찍었습니다. 역사적 신고지수를 한번 찍은 적이 있어요. 이때 IT,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반도체 때문에 중요해요. 이때 IT가 대세 상승을 하면서 IT 주식들이 그때 반도체 소부장 주식들이 10배씩 주식 뜨고 그랬어요. 2607포인트 찍을 때. 이게 2017년도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1년 반 동안 하락했거든요. 이때 지금하고 똑같아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양적 긴축을 하면서 하락을 했어요. 그러면서 2019년 9월부터 반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반등하나 싶었는데 어떤 사건이 터졌죠. 2020년 3월에 팬데믹이 발생을 됐어요. 그러면서 1430까지 폭락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이 마치 붕괴된 것처럼 엉망이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팬데믹 때문에. 근데 이 팬데믹만 쏙 빼고 나서 생각해 보면은 반도체가
전체 시황이나 아니면 경기 사이클에 선행하면서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고점을 찍고 2019년도까지 1년 반 거의 2년 동안 내려온 거예요. 반도체 경기가. 그러면서 다시 터닝할 즈음에 팬데믹이 발생이 됐고, 팬데믹에 가전 수요도 많고 뭐 핸드폰 수요도 많고 이런 수요가 많으면서 그쪽에 IT 쪽이 또 한번 붐이 일어났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한번 좋았다가 또 꺾여서 지금 어떻게 얘기합니까? 가전 또는 반도체 다 좋다고 하잖아요. 그쪽은 전부 다요. 그때 뭐 일단 피크 치고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팬데믹을 빼고 생각하더라도 사실은 올라왔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구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쪽이. 반도체 사이클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 양측에서 반도체랑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이제 삼성전자 이런 데 관심도 많으실 거니까. 1439포인트에서 1차 반등을 2200포인트까지 했거든요. 이거는 상승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상승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거는 그냥 자율적인 반등이, 당연한 반등이에요. 무슨 표현이냐면 시장이 적정선으로 오르고 적정선으로 내리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르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려오겠죠. 여러분 주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비정상적으로 폭등하면 폭락하죠. 내려올 때. 비정상적으로 폭락하는 애들 오를 때도 급등하잖아요. 그러니까 1439에서 2200포인트 간 거는 그냥 자율반등을 한 거예요. 자율반등. 2200포인트에서 3316포인트까지 간 거는 이건 팬데믹 버블에 의한 본격적인 상승을 한 겁니다. 이게 올해 2022년도에 반납한 거예요. 우리 시장에서 이걸 반납한 겁니다. 요번 저점이 2134포인트니까 몽땅 다 반납했습니다. 몽땅 반납했어요. 그러니까 버블 만들었던 거 다 반납했어요. 아무것도 이제 버블, 우리나라 시장 버블 없습니다. 그런 버블 같은 거 없어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기업 이익만 나오고 경기가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다시 올라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문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저렇게 해놨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가 둔화기와 침체기로 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시스템 위기의 우려도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동안의 흐름을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이 비정상적인 상승이 있었고 원위치했고 버블이 붕괴되는 과정이 있었고 우리 옛날에 IT 버블 붕괴 있었고 또 부동산 버블 붕괴 있었고 다 버블 붕괴하고 나서 다시 올랐거든요. 이번에 다시 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위쪽이 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말을 함부로 지금 하지 못해요. 워낙 고생을 많이 했고 올해 1년 동안 그리고 안 좋은 뉴스만 그냥 비일비재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경기 침체기 온대요. 시스템 위기에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여기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는 말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흐름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는 위쪽이 더 있는 게 맞아요. 시기의 문제이지 이제부터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하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를 전망을 잠깐 해본다면 위쪽으로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위쪽으로 바라보고 할 때 주식시장은 항상 두 가지로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는 금리와 하나는 환율이거든요. 금리는 떨어지면 주가가 오르는 거잖아요. 우라가미 고니오가 항상 얘기하는 금리가 떨어질 때 주가가 오르는 거고 환율은요. 환율도 떨어지면 우리나라 환율이 떨어지는 거 원화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은 환차익이 발생이 되고 그리고 주가에서도 차익이 발생하고 양방의 차익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강세가 되는 원화가 또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국가 경쟁력 그리고 경제적인 경제가 좀 좋아졌을 때 환율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사이클로 볼 때는 환율이 원화 강세가 되고 즉 환율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는 구간에서 시장은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나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고. 내년에 금리가 떨어지나요? 아니 지금 연준은 안 떨어뜨릴 거라는 거잖아요. 그냥 유지. 파월 의장이 연준에서는 내년에 인하 안 할 거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니네 웃기지 마. 니네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내년 하반기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반기까지는 인하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고집스럽게 내년에 안 할 가능성도 높아.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이 인하해야지만 하지 우리나라 먼저 인하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5%까지 위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3.25%에서 최고 금리를 3.5%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금리 올린 것도 덜 올렸어요. 어떻게 먼저 내릴까요? 우리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단순하게 생각해서 금리를 내려야 시장이 오른다고 생각해 보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거래요. 그럼 시장이 오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 못 오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시장이 빠지잖아요. 그럼 내년에 금리를 더 올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장은 박스권에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죠.
환율이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440원에서 1,400원까지 내려오는 동안 우리나라 지수가 2,134에서 2,500까지 올랐어요. 환율하고 우리나라 지수 움직이고 완벽하게 동행합니다. 이거는 거의 베타계수 1위예요. 그러니까 환율을 보시면 되는데 지금 1,300원에서 더 못 내려가죠. 1,300원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더 내려가려면 위안화가 강하든지 엔화가 강하든지 유로화가 강하든지 그래야지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또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우리나라 경제 순환 구조가 터닝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이 돼야지 환율이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사실 1,300원도 높은 거예요.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근데 지금 1,300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1,300원에서 떨어져갖고 1,200원 밑으로 떨어지고 1,100원, 옛날에 1,000원 간 적이 있잖아요. 거기까지 떨어지려면 1,100원, 1,200원으로 떨어지려면 조건들이 있잖아요. 조건들 지금 말씀드린 유로화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유로화가 강해지려면 유로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유로 경제가 좋아지려면은 저 전쟁이 끝나야 돼요. 이거 우리 모르잖아요. 또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져야지 되거든요. 중국이 위안화가 강해지려면 중국이 경기 부양 정책을 하면서 위드 코로나 정책하면서 저 코로나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저게 해결이 돼야 돼요. 이걸 가봐야 되잖아요. 지금 당분간 환율이 더 떨어질 수 없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만 환율은 좀 떨어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금리보다는 우리가 기대해야 할 개연성이 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건 제 생각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양쪽 다 기진맥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핵 얘기까지 나온다는 파국으로 간다는 얘기는 정말 갈 때까지 간다는 얘기는 더 쓸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기대할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하나 하고요. 그리고 중국이 지금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상자가 나고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우리도 경험했잖아요. 미국도 경험했고 우리나라도 몇십만 명씩 나올 때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거기는 인구가 14억이니까 정말 걱정이에요. 그렇지만 요거만 극복하고 나면 만약에 잘 넘어간다면 그러면 중국이 경기 회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위안화가 강세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원화가 위안화하고 또 이게 동조화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강세가 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가 1,3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1,200원대로 떨어지기 시작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약간 반등할 개연성은 있어요. 이것 빼고는 내년에 우리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만한 그런 어떤 모멘텀은 현재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뭘 바라야 되냐면 우리 스스로 뭘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 매크로 시황에서는 제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나길, 제발 중국 코로나가 더 확산이 안 되고 잘 되길 우리는 거기에 응원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 말씀드렸는데요. 미국 시장은 아까도 제가 뭐 좀 전반에 좀 말씀 좀 드렸지만은 미국 시장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미국 시장에서 뭐 시스템 붕괴가 일어나고 막 왜냐하면 여기는 그 돈을 찍어내는 발권국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큰 문제가 돼서 예전처럼 막 시스템 붕괴되고 막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저는 이번에 특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경기도 뭐 경기 침체기로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미국은 지금 현재 고용이나 이런 걸 봐서는 지금 미국이 파월 의장이 참 공정에 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용 지표가 나빠지질 않아요. 파월은 고용 지표가 나빠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실업자가 많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야지만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가 둔화되니까. 근데 실업자가 안 생겨. 완전 고용으로 계속 있어요. 왜 그럴 것 같습니까? 이게 팬데믹 때문에 영향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까요?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맞았을 때 연준에서 3조 달러의 돈을 시장에 풀었거든요. 그때 유가, 뭐 원자재 가격 이런 것도 원래 돈을 많이 풀면 그런 게 떠야 되거든요. 그런 가격이. 그런 게 하나도 안 떴어요. 오히려 유가는 더 빠졌어요. 돈이 그렇게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돈을 풀었더니 엄청나게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자산 가격이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산 가격이 안 올랐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3조 달러를 풀었는데 그때는 물가가 안 올랐고 요번에는 5조 달러 풀었는데 요번에 엄청난 물가가 올랐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뭐냐면 그때 푼 돈은 금융권 안에 있었어요.
2008년도에 푼 돈은 금융권 안에 시스템 안에 있었고요. 요번에 푼 돈은 개인들한테 직접 호주머니에 지갑에 꽂아준 돈이에요. 이번에 푼 돈. 이게 개인들한테, 미국의 개인들한테 주머니에 돈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래서 저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고 돈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소비도 계속해서 좋아요. 이러니까 물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금리를 높여서 더 어렵게 만들어서 미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돈이 바닥나기까지 가야지만 이게 결론이 나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유명한 석학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그들이 주머니에서 돈이 떨어져서 이제 실업률이 늘어나고 고용도 안 좋고 고용 참여율도 나도 도용해주세요. 고용 참여율이 높아지고 이렇게 되는 걸 지금 연준이 바라는데 그런 시점이 되면은 곧바로 정책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나 시스템 위기까지 얘네들은 가지 않아요. 그렇게 가지 않는 가운데 다른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국가들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다만 미국 시장에서 걱정할 부분은 하나가 있습니다. 다른 각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나스닥이 제일 많이 빠졌고 반등을 제일 못했어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역사에서 신고 지수에서 많이 안 밀렸어요. S&P 500도 지난번 저점 라인에, 그러니까 올해 연저점에서 지금 현재 한 9% 위에 있습니다. 9% 위에 있어요. 그런데 나스닥은 한 3%뿐이 차이가 안 나요. 역사시, 그러니까 그게 1088포인트였거든요. 지금 1500포인트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이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나스닥에 있는 빅테크라고 얘기하는 커뮤니케이션 섹터라고 얘기하는 성장주들이 올해 마이너스 50%, 60%, 70%다 박살났어요. 이들이 다시 올라오지 못하면 이들로 인해서 나스닥은 붕괴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이 표현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이 지수가 이게 맞추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수가 몇 포인트까지 오를 거냐, 몇 포인트까지 빠질 거냐, 뭐 전저점 깨냐 이걸 되게 많이 따지거든요. 그런데 나스닥은 전저점 붕괴 위험에 지금 처해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글로벌 경기, 뭐 또는 물가, 금리 이러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의 시대에 그 자본으로 인해서 고성장을 했던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가면서 이들이 뒤로 빠지면서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매물이 나오니까 한번 빠지는 매물이 나오면 기관들은 어떻게 하면 로스컷 하잖아요. 로스컷 하면 마진콜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또 팔아야 되고 자기 걸 계속 팔아야 되는 거예요. 또는 환매 요청이 되면 자기 거 팔아서 환매 요청, 환매에 응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마련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면서 그 주식을 팔게 되는 거예요. 미국은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던 또는 성장주가 안 좋을 것 같아. 거기다 공매도, 미국은 공식적으로 공매도 숏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풋이라는 아래에 베팅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지금 빅테크에 속해 있거나 커뮤니티 섹터에 있는 성장주들은 엄청나게 매도 압박에 있습니다. 이 매도 압박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일시적으로 붕괴가 돼야지만 결국은 수급 불균형이 균형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 표현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균형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맞아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지나치게 많잖아요. 매도가. 그러다가 이게 불균형이 계속 가다가 이게 극단적으로 가잖아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그럼 이익이 엄청나게 나잖아요. 그 포지션을 바꿉니다. 이익 실현을 하겠죠. 그러면서 정상으로 다시 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항상 비정상은 정상으로 가는 것이 우리 사회의 일상적인 현상이고 주식시장도 똑같은 거예요. 비정상은 정상으로 갑니다. 즉 지금 나스닥 시장에서 수급의 불균형, 이것이 한 번은 깨지면서, 이게 깨진다는 표현은 뭐냐면 불균형 자체가 왜곡된 게 정상으로 가는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개연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나. 그래서 그게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미국 시장 전체의 경기의 부분 또는 전체의 뭐 산업의 흐름의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 시장을 우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더 걱정이에요. 우리가 훨씬 더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증시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좀 간과하는 거, 그런 것들이 만약에 굳이 있다면 요즘에 많이 나타나는 현상 중에 뭐냐면 웹도덕 현상. 선물 때문에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이거 왜 그러는 거야? 이거 이유를 딴 데서 찾으려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단지 선물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따로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선물이라는 거는 표현이 어려운데 선물, 퓨처, 현물, 주식 시장을 미래에 어느 정도 갈 것인가를 퓨처 예상하면서 투자하는 것을 선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고 주식 시장이 주인이고 얘는 그 앞을 따라다니는 개일 뿐이에요. 이것의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워낙 주식시장이 취약하다 보니까 선물 움직임에 따라서 얘가 주인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이게 웹도덕 현상이거든요. 시장이 취약할 때 웹도덕 현상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 시장이 12월 들어서 웹도덕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선물 시장에 따라서 외부에 무슨 시장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막 답답해. 막 뉴스 막 찾아보고 이러시거든요. 근데 내부 수급에 의해서 선물 연계된 거래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라는 것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종목들이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국내 기관들도 하고요. 그리고 전문 투자자들도 많이 하지만 제일 많이 하는 데는 외국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 사무실을 보통 홍콩이나 이제 싱가포르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본은 별로 없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 홍콩이 많이 있는데 저도 출장을 가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알고리즘 매매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약 조 단위 됩니다. 1조, 2조 정도 돼요. 지금은 더 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조 단위로 알고리즘 매매를 해요. 알고리즘 매매라 하면 주가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되면은 매수가 들어가서 요 상황이 되면 매도하는 거니까 그날 샀다 파는 것도 되고 오늘 샀다 내일이나 모레 파는 거래도 해요. 아주 단기 거래를 하거든요. 이 알고리즘 매매, 외국인들의 알고리즘 매매가 굉장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투자했을 때 외국인들이 이 주식을 사면 외국인들이 사네? 좋다. 외국인들이 올려주겠지? 뭔가 좋은 게 있나? 좋은 호재가 있나? 이런 얘기들을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안 그렇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샀다 팔았다 하는 알고리즘 거래가 상당히 많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종목에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개별 종목이요. 대형주 말고 중소형주의 개별 종목에서는 우리가 흔히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만 투자 수급을 나누잖아요. 그런데 기관은 또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떻게 나누냐면 금융투자 증권회사예요. 금융투자, 은행, 보험, 연기금, 사모펀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게 나누거든요. 그 중에서 연기금과 투신과 사모펀드가 동시에 사는 종목은 가격이 급등합니다. 그들이 동시에 팔면 가격이 급락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수급을 가지고 거래하시는 분들은 연기금, 투신, 사모펀드의 조합이 어떤 걸 사고 어떤 걸 파는가를 만들어서 그것을 주시하거나 알고리즘으로 아예 하셔도 저는 된다라고 권하고 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이것은 주가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별 종목에서는 얘들이 움직이면 뜨고 얘들이 팔면은 빠지고 그런 움직임이 많이 나타나거든요.